자, 이제 교재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소법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프린트 한 장 오늘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꺼내주신 다음에 앞으로 수업 들어오실 때 이 프린트를 항상 이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보시면 가소법 제2조라고 돼 있고요. 가정법원의 간장사항이 어떤 거냐. 1호 보시면 1항 보시면 다음 각 호에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 심리와 재판 같은 경우는 가정법원의 전속으로서 간환이 된다. 따라서 일반 법원이 아니고 가정법원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먼저 1호 보시면요. 소송사건에서 가류 사건, 가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밑에 나류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류, 다자에 체크하신 다음에 가나 다까지가 일단 소송사건이고 기억하시고요. 오늘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체크하는 것만. 한 장 넘겨보신 다음에 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나류 사건 보이죠? 그 위에 보시면 가사 비송 기억하시고요. 라류 체크하시고, 다 하신 분들은 3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면 마류 체크하시고요. 해서 라하고 마 같은 경우가 가사 비송이다까지 일단 먼저 큰 틀을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가나다 소송, 라마 같은 경우는 비송. 소송과 비송 차이점은 민소법 공부할 때 첫날 배울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4페이지 가시면요. 가소법 제50조 보이시죠? 1항 보시면 나, 다류 소송사건과 마류에 있는 비송, 나, 다, 마. 제목에 보시면 조정의 조자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 다, 마에 체크하신 다음에 지금 외울게요. 조, 나, 다, 마. 이 정도는 아마 쉽게 암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 나, 다, 마 해서 나, 다, 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소 또는 심판, 제기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먼저 거치고 하라. 됐죠? 먼저 거치지 않고 해버리면요. 이 항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조항 보시면 59조 보시면요.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같은 경우는 재판상 하에와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게 원칙이다. 해서 그 조서를 무효로 다투기 위해서는 재심 사유가 필요하다. 이때 한 번 더 볼 거고요. 다만 A, B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재판상 하에와 똑같은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일단 이걸 결국은 다 외우지 않을 겁니다. 해서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되게 귀찮은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분류를 보시니까 소송사건 해가지고 가, 나, 다가 있었고요. 비송해가지고 라마가 있었다까지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요. 자, 소송사건 중에 가, 나, 다 중에 빨간색 지금체 있는 나하고 다 같은 경우는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해서 소제기 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하기 이전 단계에서 먼저 이걸 거쳐고 난 다음에 올 수가 있다까지 기억하시고요. 비송 같은 경우는요. 마류 사건 같은 경우가 적용된다 해서 조, 나, 다, 마까지 먼저 암기를 할게요. 오늘 꼭 암기하실 거 조, 나, 다, 마. 따라서 중요한 것이 가류 사건하고요. 라류 같은 경우는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해서 조, 나, 다, 마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류 같은 경우는요. 각종 신분관계 무효행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가류다 해서 딴 거 외우지 마시고요. 일단 각종 신분관계 무효 같은 경우는 가류다까지만 기억하시고 덧붙여가지고 한번 익혀두세요.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도 일단 가류다 해서 각종 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관계 존재 확인 같은 것을 구할 경우는 가류인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각종 취소를 구하는 것. 무효는요, 가류. 각종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나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부와 관련된 각종 소 중에서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을 빼고는 거의 다 나류에 포함이 되며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내지 재판상 파양 같은 경우가 나류다 해서 지금 뭐 다 외우지 마시고요. 각종 취소, 아버지 관련된 소송, 재판상 이혼 파양 등까지만 기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류 같은 경우는요. 요 가족관계와 관련돼가지고 배상 청구하는 경우하고 원상회복 청구하는 경우 해서 가족관계와 관련돼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또는 사회행위를 이유로 취소, 사회행위 취소
취소하건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다류에 포함된다까지 눈에 이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송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외우실 필요 없고요. 해서 조나 다마, 각종 무효 확인과 관계 존부 같은 경우는 가류, 각종 취소하고 아버지 관계 소송하고 그 다음에 재판상 이용 파행 같은 경우는 나류,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원상회복 청구하거나 사임 이후로 취소를 구할 때에는 다류, 나머지는 라마가 있다까지만 기억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에 보시면 지금 밑줄 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효, 존부 확인 등등등 확인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이거 나올 때마다 계속 확인할 거니까 프린트를 계속 가지고 오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1페이지를 보시면요. 목차 1번 확인하시고 내용 가시면요. 가소법 5공조에 근거해가지고 조나 다마 같은 경우는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나다마에 포함되지 않는 가류와 나류 같은 경우는 적용 없다 해서 각종 신분관계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가류이기 때문에 전치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그것을 가름하는 결정들은 방금 읽었죠. 재판상 하에와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그 재판상 이제 효력 하에하고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돼요. 그 조정이 이루어진 조정 조소에 대해서 무효에 근거해가지고 다투기 위해서는 재판상 하에와 똑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민소법상의 재심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까지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다만 A하고 B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 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문제는요. 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지워볼게요. 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당사자 사이에서의 의사 또는 의사의 합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더하기 이른바 신고만 있게 되면 신분관계라고 하는 것을 창설시킬 수 있는 경우 또는 없앨 수 있는 경우는요.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여러분들 A하고 B 사이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혼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고요. 의사의 합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혼 신고만 딱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가정법원의 확인 등등등 그런 거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어찌되었건 이혼 신고만 있게 되면 A하고 B 사이에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법원의 재판 따위가 전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의로 처분할 수가 있는 경우겠고요. 목차 2번 보시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을 보시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 말은 당사자 사이에서의 의사의 합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신고만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원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생부인 같은 경우에 아까 대충 배웠지만 친생부인이 뭐냐면요. A하고 B가 이제 법률상 A가 남편이고 B가 이제 와이프인데 B라고 하시는 분이 바람 펴가지고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의 이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A 같은 경우가 이제 낳았던 C라고 하는 아기는 내 새끼가 아니고 다른 남자의 새끼다라고 해가지고요. 친생 부인 시키거든요. 이 친생 부인 같은 경우는요. 야, 우리 사이에서 친생 부인 하자라고 하고 친생 부인을 신고한다고 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부 또는 모에 의해서 친생 부인의 소가 제기되고 부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단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친생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합치 및 신고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법원의 재판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법원의 재판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겠죠. 이렇게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같은 경우는요. 설사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와 회로가 똑같은 것이 이제 인정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러면 더 많은 경우는 이제 가족법 공부 쭉 하시다 보면 다 이제 익혀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번에 있는 할 수 없는 경우를 보시면요. 두 줄 밑에 앞부분 지금 외우실 필요 없고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사적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렇게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임의로 처분하는 조정이 이루어져도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판례 보시면요.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A하고 B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는 경우랄지라도 효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까지 판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가시면 이제 전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용되는 경우인가 아닌가, 즉 조나다 마에서 나다마에 포함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 제가 정리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당장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예를 들면 가볼게요. 혼인 무효 확인 구한다.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가류니까 조나다마에 포함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혼인 무효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한다. 신분관계에 의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다류 사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용되겠죠. 이렇게 저절로 이의가 될 부분이고 암기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한번 그 프린트를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시고, 저는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를 볼게요. 보시면 객관적 병합에 관한 부분인데 자세한 내용을 이제 민소법 공부하실 때 하시게 될 겁니다. 될 거고, 자, 그래서 의인을 읽어보면 되고, 요건 부분 가시면요. 먼저 그 요건에서 이제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1번을 보시면요. 수계 청구가, 그러니까 재판, 판결의 결과 따위를 요구하는 수계 청구가 동종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해서 이제 목차 3번을 보시면요. 가사 소송과 비송 같은 경우는요. 둘 다 가정법원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2번이죠. 통상 민사 같은 경우는요. 가나리 가정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줄 한번 읽어볼게요. 가사건은 변론주의에 의하지 아니함으로 한번 끊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가사소송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특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버지인가 아닌가, 자식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사적 처분에 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그렇죠. 무슨 뭐 자식을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론주의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른바 직권주의가 아주 강한 측면이 있거든요. 제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제사법 관계에서의 일반 민사사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가소는 변론주의에 의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통상 민사사건하고 병합을 시키는 것이 원적으로 허용되지가 않는다. 왜? 다른 거니까.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일반 민사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 달리 하는 가소, 가비송하고 더해서 함께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 말 알겠죠? 해서 소송해서 하고 일반 민사 사건하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원칙적으로 병합 처리를 할 수가 없다까지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에 있는 관련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성년자의 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때 과거하고 장대를 구분해서 이제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볼 거 아니고 뒤에서 나오면 함께 볼 거니까 지금 그냥 냅두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14페이지를 가시면 드디어 이제 진짜 의미, 진정한 의미에서의 칭조법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아주 뭐 재밌는 부분이죠.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사법시험 공부하실 때, 사법시험 이제 하실 때, 특히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서 사실 물권법하고 가족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 이상씩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민법 총칙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는 하도 이제 많이 봤으니까 되게 쉽게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긴 한데
까고 얘기해서 틀리게 작정하고 출제하면 민법 총칙은 손댈 수 없고요. 채권법 같은 경우는요, 이게 워낙 변화무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틀릴 수밖에 없고. 근데 요 두 개 같은 경우는요, 강행법규에 의해서 지배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해진 판례하고 조문 외에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적인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하면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민법 총칙에 공부할 시간에 최소한 반은 가족법 파트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40문제 중에 가족법 파트에서 적으면 6문제, 많으면 7문제까지도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애 같은 경우는 민법 총칙과 출제 문제 비수를 이제 비교했을 때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수험생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또 시험이 안 됐다 그러면 항상 민법 총칙부터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올해 한 번 더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하게 됐다, 가슴 아프지만 틀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가족법 때문에 민법 점수가 얼마 안 나오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게을리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가족법 공부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겁니다. 미루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떨어진 이유는 이것 때문에 안 된 건데, 다시 공부할 때는 또 3월달부터 이제 또 민법 총칙부터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민법 총칙 공부하고 체가까지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또 떨어진 그런 기억은 없어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투철하게 공부를 안 하시니까 계속 이걸 미루시는 거예요. 제 말 알겠죠? 해서 가족법을 하나도 안 틀려야만이 사법시험 1차에서 최소한 88점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2개 이상 나가버리면 사실 이 점수는 못 받는 겁니다. 제 말 알겠죠? 그런데 자, 제가 요즘 하도 기출 때문에 막 진짜 기출 때문에 지금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출을 보시면 딱 조문, 판례, 사례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그 사법시험 기출 문제 중에서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어려운 파트는요, 민총, 물권 이런 거 아닙니다. 가족법 사례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해서 일단 사례부터,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딴 것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가장 잘 나오는 게 첫 번째 상속법 계산 문제죠. 상속 계산 사례 문제.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렵습니다. 해서 그 실제 사법시험 문제를 푸실 때 상속법 계산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해서 심지어 A, B, C, D, E, F, G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려운 문제네, 한번 풀어보겠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넘어가신 다음에 다른 문제 다 푸시고 시간 남을 때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틀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거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거 먼저 다 푸시고 시간 남으면 푸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날리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 요 상속법 복잡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2차 시험에서 내기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속법 교수님들께서 1년 내내 내가 출제위원만 들어가 봐라, 이건 내겠다 라고 하시면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내시거든요. 재밌는 것은 이미 다 패턴은 전부 다 기출됐습니다. 그렇죠. 이미 기출되어 있는 상속 계산 문제를 이렇게 바꾸는 것에 불과하지, 전혀 새로운 패턴, 판례를 이용한 상속 계산 문제는 이제 나올 게 없어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상속법을 먼저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기출 문제를 열심히 푸시면 돼요. 이 기출된 사례 이상은 절대 못 나옵니다. 제 말 알겠죠? 그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해서 실제 기출 문제하고 우리가 강사들이 출제하는 그 모강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민총 같은 것들은요, 모강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상속법 같은 경우는 실제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부와 자간에 관한 각종 소송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에서 진짜 잘 나오고 어렵습니다. 해서 원고 피고, 그러니까 원고, 피고 적격, 제소기간 등등등에 대해서 이런 게 나오겠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칭생부인, 분질 확인, 인지부 다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에 나올 때마다 계속 공부하시되 딱 하나만 정확하게 아시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때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것도 이미 기출된 사례 이상은 나올 게 없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이제 보통 이혼과 관련된 이제 이혼하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 사례가 나오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주로 패턴을 이루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지금부터 보실 친족. 4번이 이제 친족. 이게 좀 되게 쉽고요. 친족. 이렇게 나오는 거고. 판례 같은 경우는 공부하면 되고, 이 조문의 문제인데, 그 양자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신설되었을 때 연속 3회 연속 계속 나왔거든요. 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조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나오면 2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데, 최소한 이번에 이제 개정된 법에서 거의 뭐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개정법 파트를 정확히 공부하시고, 판례 같은 경우는 제 그냥 기본서에 있는 만큼 공부하시고요. 제 기본서에 없는 판례가 나오면 그냥 틀리면 그만일 겁니다. 한 문제 이상은 안 나갈 거거든요. 해서 책에 있는 것만, 기본서에 있는 것만 거듭 반복하시면 되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핵심은 가정법 공부를 절대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거 게을리 하시면 떨어지는 거니까 다 막 생각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OT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14페이지 가신 다음에 친족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친족을 이제 제일 먼저 공부하는 이유는 당연히 친족 상속법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이라든지 부양 같은 그런 신분관계의 모든 관계의 가장 기초가 바로 친족. 친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면 상속과 부양도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친족이 뭐냐부터 볼게요. 민법제 7조 보시면 배우자, 혈족, 인척 해서 친족이라 함은 말 길게 하지 마시고요. 친족이 뭡니까? 물었을 때에는 배우자 하고요. 친족 하고요. 아니죠. 혈족 하고요. 인척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된다 해서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혈족, 인척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 이게 그 사례 문제 풀 때 짱나는 건데, 배우자 같은 경우는 친족이지만 혈족이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죠. 제 말 알겠죠? 배 같은 경우는 친족이지만 혈족은 아닙니다. 그렇죠? 인척 같은 경우는 친족이지만 혈족이 아닙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해놓고 1번 가시면 배우자란 무엇이냐? 우리 민법상 조항에 있는 배 같은 경우는요,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초절에 보시면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다. 즉 혼인관계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실혼 관계에 불과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됐습니까? 배우자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이번에 보시면요. 자, 배우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혼인신고에 의해서 성립 발생하고, 부부 사이 같은 경우는요, 혈연 관계가 없음으로도 맞지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예, 절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부는 뭐다? 촌수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장글자 보시면. 자, 배 같은 경우는 친족이지만 혈족은 아니다. 그렇죠. 인척 역시도 친족이지만 혈족이면 안 됩니다. 꼭 구분 지으신 다음에 해서 잠깐만 볼게요. 그 배우자 관계 이제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건 이제 혼인신고에 의해서 성립이 이루어지고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혼인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창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신고이다까지 기억하시고요. 물론 예외가 하나 있긴 해요. 나중에 배울 거고. 이 배우자 관계라고 하는 것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느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죠. 일방의 사망. 예를 들면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했는데 A가 죽었으면요. 죽은 귀신하고는 어떻게 혼인관계 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었으면 소멸되는 겁니다. 일방이 사망을 하게 되면. 두 번째, 혼인의 무효 취소. 혼인의 무효 취소가 되었을 때에도 소멸되고, 그 다음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에도 소멸되겠죠. 해서 기본서에 이번에 배우자 관계를 쭉 빼신 다음에 요만큼 소멸 사유 이만큼만 조금 메모해가지고 기억하신 다음에 요렇게 소멸되고 난 뒤에는요, 그렇죠, 더 이상 A가 죽었거나 이혼했거나 됐을 때에는 더 이상 B한테 남편이 없으니까 다른 남자하고 재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재혼했을 때에도 그 재혼은요, 취소할 수 있는 중혼이 될 수가 없는 거지. 해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했을 때에는 일단 또 결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사유에 의해서 소멸되었을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까지 큰 틀을 먼저 잘 잡으신 다음에 전부 다 공부하겠죠. 전부 다 배울 겁니다. 그렇죠?
자, 각기 이제 2번 보시면 2번 혈족을 보시면요. 혈족 같은 경우는 두 가지죠. 자연혈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진짜 배 앞에서 애기 놓은 거. 그 다음에 입양해온 법정혈족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해서 입양. 요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연을 보시면. 자, 768조. 자기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두 개 묶어서 직계 혈족이고, 옆으로 형제 끼워버리면요, 한 줄 밑에 반계 혈족이고, 알죠? 위로 쭉 가면 직계, 옆에 퍼지면 반계. 참, 그렇죠. 목차 가봉하시면 발생, 자연 혈족 관계 같은 경우는요, 출생에 의해서 발생이 이루어진다. 다만, 혼 외자와 부 사이의 관계, 외자에 체크하시고요, 부자에 체크하시고. 그래서 혼 외자하고 엄마 아빠가 법률상 부부가 아닌 겁니다. 혼 외자하고 부 사이의 관계는 인지에 의해서 혈족 관계가 발생하며 인지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로 올까요? 자, A라고 하는 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여자가 있다. 이 B라고 하시는 분이 C를 이제 낳았다. 근데 재밌는 것은 A하고 B 사이에서 이른바 법률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자연혈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C라고 하시는 아기가 출생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바로 일단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출생신고는요, 창설적 신고가 아닌 겁니다. 보고에 불과한 거야. 왜? 출생에 의해서 바로 발생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 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요, 이 C라고 하는 자가 아버지, 어머니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C 같은 경우는 이른바 혼인 외의 자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혼외자인 경우에는요, 재밌는 것이 요 C하고 A, C하고 B를 달리 봐야 된다. 첫 번째 먼저 B녀, 엄마하고 C 사이의 관계를 먼저 보시면요, 모자 같은 경우는요, B라고 하시는 분께서 진짜 여러분들 아기 낳는 거 보시면 눈물 납니다. 그렇죠? 진짜 아프거든요. 그 자연적인 출산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진짜 C가 B 자식임에 대해서 100% 다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혼외자인 경우에도 모자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법률상 친족의 지위가 바로 인정돼 버리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문제는 2번. A 남자하고 C 사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친자에 불과하지 원칙적으로 법률상 친족 관계는 아닌 게 원칙이고요. 예배적으로, 그렇죠, 임의 인지 또는 강제 인지를 통해 가지고요, 이 인지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다 아시겠지만 A라고 하는 남자가 진짜 제 새끼 맞습니다라고 인지하는 겁니다. 또는 C가 A한테 인지를 구하는 게 강제 인지고, 아무튼 인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법률상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법률상 아버지이고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부양 의무도 없죠. 부양해줄 의무도 없고 상속 관계도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지를 하게 되면요, 그렇죠, 소급표에 근거해가지고 부양해줄 의무도 생기는 것이고 상속 관계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다만 모자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인지와 관계없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인지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부양 상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인지 같은 경우는요, 확인적 의미에 불과하고, 왜? 당연히 되고 있는 거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은요, 형성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인지는 확인적 의미, 아버지가 하는 것은 형적 의미 해서 엄마는 확인, 아버지는 형성 까지만 기억하시고 또 인지할 때 제가 또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이제 2번을 보시면, 그래서 혼외자하고 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라고 쓰면 틀린 겁니다. 부와의 관계는 인지에 의해서 발생이 되며 인지가 있기 전까지는요, 법률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인지 전까지에는 안 되니까 상속 부양 따위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해서 부모 항상 구분하시고, 인지가 나올 때 문제 풀 때는 종류에 가시면 직계 반계가 있다 뭔지 아실 거고, 한 줄 밑에 이복, 이성 동복 다 같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가시면 소멸의 문제인데, 자 볼게요. 자연혈족 관계는 오로지 사망에 의해서 소멸된다. 자식새끼가 아무리 사고치고 해도 여러분들 등록부에서 팔 수도 없고 파도 안 끊깁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망에 의해서만 소멸된다. 다만 혼외자 같은 경우는요, 사망 이외의 경우에도 방금 했던 그 아버지가 했던 인지가 처음부터 무효.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 인지 무효. 또는 아버지께서 진짜 자식 맞는데 그 엄마 B가 칼 들고 와가지고 강박해가지고 빨리 인지해라가 인지했다 해가지고 인지 취소가 되었을 때에는 인지된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소멸이 이루어진다까지 하신 다음에 그 앞부분에 보시면 자연혈족 관계는 사망에 의해서 소멸된다. 그 문구를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 문구를 쭉 빼서 그 여백에다가 하나 사례 문제 하나 써볼게요. 복습할 때 옮기시면 될 거예요. 자, A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할아버지시고요. 할아버지시고 우리 아들 말에 의하면 할배 어디시고, B라고 하시는 분이 아버지이고, 그 다음에 C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가 뭐 자식 새끼였다, 자였다. 자, 이때로 보세요. 이 B라고 하시는 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혈족 관계가 소멸된다라고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둘 사이 말하는 거예요. 즉 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혈족 관계라고 하는 것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B가 사망하게 되면 A하고 B 사이 관계의 혈족 관계라고 하는 것도 소멸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B하고 C 사이의 혈족 관계라고 하는 것도 소멸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사망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혈족 관계 중에 생존자끼리는요, 당연히 계속 유지하는 거죠. 해서 A하고 C 같은 경우는요, 계속 할아버지이고 손주가 맞습니다. 따라서 혈족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A가 죽으면요, 어찌되었건 실환자한테 상속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앞부분 문장은요, BC 사이, A, BC 사이끼리 말하는 것이지 AC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한다까지 절대 혼동하지 마시고 잘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시면 법정혈족 볼게요. 자, 776조 입양에 의한 친족 관계는 입양이 취소 또는 파양되었을 때 종료한다. 취소, 파양. 그러니까 파양이 뭡니까 하시는데 재판상 이혼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772조 보시면 입양한 때부터 혼중자로서 같은 취급한다. 입양한 때부터지 꺽쇠 묶으신 다음에 출생한 때 아닙니다. 즉 입양신고했을 때부터지 출생신고, 출생시부터가 아닙니다. 또 뒤에서 배울 것이고, 발생 부분 가시면요, 법정혈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관계, 진짜 피를 통한 건 없지 않습니까? 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로서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입양관계 있다 해서 양부모님하고 양자해서 양친자 관계가 있다까지 기억하시고, 나번 보시면 소멸이 중요한 건데 1번에 사망하고 2번에 파양하고 3번에 취소해서 1번과 2, 3번을 분리해가지고 공부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입양해서 자, B가 이제 C를 입양한 겁니다. 그래서 양부모님이시고요, 양자시고요. 그 다음에 양부모님의 존속해서 C가 여기서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양부모님, 양자였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B라고 하는 양부모가 사망을 이렇게 했을 때에는 똑같아요. 요 둘 사이의 관계도 소멸되고, 그렇죠. 방금 본 거죠. 요 둘 사이의 관계도 사망했으니까 소멸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A하고 C와의 관계는 절대 아니죠. A하고 C와의 관계는요, 방금 봤지 않습니까? 일반이 사망을 하게 돼도 생존자였던 A하고 C와의 관계는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가 먼저 죽고 나중에 A가 또 사망했을 때에는 C 같은 경우는 직계 비속의 지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A 소유의 X 건물이 C한테 상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망했을 때에는 사망한 자하고 A
또는 B하고 C 사이만 죽는 것이지 생존자 A, C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건다. 그래서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일로 올게요. 자, 입양 관계에서 파양 또는 입양 취소가 되었을 때는요, 방금 봤지만 776에 근거해가지고 입양에 의해서 발생되었던 모든 관계가 전부 다 종료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부모 B하고 C 사이에서 파양이 있었을 때에는 B, C 사이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멸되고 당연히 A하고 B 같은 경우는 소멸시킬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진짜 부모하고 자식이니까. 문제는요, 이렇게 파양이 되었을 경우 또는 입양 취소가 되었을 경우는요, A하고 C 사이의 관계도 소멸된다는 점이 앞의 경우하고 차이점 되는 겁니다. 따라서 B라고 하는 양부모하고 C 사이에서 파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B가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죽었어요. 그럼 A께 C한테 뭐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질 여지가 없는 거죠. 제 말 알겠죠, 여러분들? 해서 입양 관계가 나왔을 때는요, 일방이 사망했을 때 하고 파양, 입양 취소의 경우를 항상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 3항을 가시면요. 자, 법정 관계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의해서 종료되지만 그것은 사망한 자와의 관계를 의미할 뿐이지 사자였던 B를 통해서 발생되었던 A하고 C 관계까지도 함께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알겠죠? 이번 파양 보시면요, 파양, 입양 취소했을 경우에는요, 모든 관계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해서 한 줄 밑에 당연 소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됐습니까? 종료 효과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입양 부분 가시면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다번 가시면요, 양부모의 이혼인데 듣기만 아시죠? 필기도 하지 마시고 또 뒤에 다 나올 거니까. 자, A라고 하시는 분하고 B가 있었거든요. 해서 남편 부였고 처였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A하고 B가 C라고 하는 아기를 부부 공동 입양. 부부는 여러분들 단독으로 입양 못해요. 부부가 공동으로 이제 입양을 유효하게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의 문제인데, 양부자 관계. 그렇죠? 양부자 관계. 그 다음에 이렇게 양모자 관계가 있었을 때, 부부 공동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의 입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 개의 입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해봤자 양부자 관계도 소멸될 여지 없죠. 소멸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요즘 시대에 양모자 관계도 소멸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그냥 친구네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혼했을 때 친구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이 이혼해도 아무 문제 없죠.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인 것이지. 제 말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했다 할지라도 양모자 관계에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까지 기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정리하신 다음에 이때 이제 A하고 B 같은 경우는 인척 관계 놓을 거예요. 뒤에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밑줄 보시면 판례는 양모자, 양부자 둘 다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가령 A라고 하시는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 A가 사망을 했을 때에는 요렇게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그쵸?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어 가지고요, 님이 아니고 남이기 때문에 소멸이라고 상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는 당연히 상속이 이루어지지. 제 말 알겠죠? 그래서 아래 판례 볼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목차 3번 인척을 볼게요. 인척이 뭐냐? 의를 보시면 암기 조문이죠. 혈족의 배우자, 혈배, 배우자의 혈족, 배혈,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혈배, 혈배, 배혈, 배혈배가 인척이다. 1번 하시면 인척이란 배우자 일방과 타방 배우자의 혈족 상호 간에서 생기는 일적 범위의 친족 관계를 말하는데, 우리 민법상 인척 같은 경우는 혈배, 배혈, 배혈배까지다. 혈배혈은 없습니다. 해서 화면을 보시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동준아 하실 건데, 자, 인척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인에 근거해가지고 발생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혈 쪽의 배우자. 자, 자기 형이나 동생의 자기 형의, 빨간색 싫다. 좀 행복한 건데 왜? 혈 쪽의 배우자 해서 형의 처 해가지고 형수님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형부나,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혈 쪽이다 해서 자기 처의 동생을 말하겠죠. 해서 처제를 떠올려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배우자의 처의 혈적, 그러니까 처의 동생의 배우자 해가지고요. 자, 재수 씨의 남편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처의 친동생의 남편. 그렇죠. 처의 친동생의 남편 해서 동서를 보통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혈배, 배혈, 배혈배까지가 우리 민법상 인척이고요. 인척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4번이겠죠. 혈 쪽의 배우자의 혈쪽. 자, 제 친동생의 와이프의 언니. 그렇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요, 동생의 처의 언니 같은 경우는요, 인척이 아니에요. 인척도 아닐 것이고, 당연히 혈족일 리도 없죠. 혈족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족도 사실상 아닌 게 원칙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요, 인척이 아니야. 그러면 드라마에서 여러분들이 이른바 겹사돈이라고 하는 거, 종종, 많이 나오죠. 대한민국 드라마는 다 이상해요. 그 대한민국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한 30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다 얽혀석혀요, 먹는 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울 필요 없어요. 또 혼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A하고 B가 있고, 형제지간이고, 갑이고 있고, 을이 있다. 자매지간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혼인하고 이렇게 혼인하면 돼요, 여러분들. 왜? 인척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혼인장애 사유가 없거든요. 근데 드라마 쓰시는 분들이 민법 바뀐 거 몰라가지고요. 계속 이걸로 이제 울고불고 하는 거야. 내가 먼저 결혼할 거야. 네가 먼저 결혼하지 마. 그 울고불고 하는데 그냥 사이좋게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혈, 배, 혈 같은 경우는요. 혈, 배, 혈까지 여러분들 인척 범주 안에 넣어버리면요. 대한민국 인구의 반 정도는 다 인척 관계에 놓을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인척의 개원 범위 안에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혈, 배, 배혈, 배혈, 배까지고요. 혈, 배혈 같은 경우는 아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해서 교재 가시면요. 2번 갑시다. 첫 줄에 혈, 배, 혈 같은 경우는요. 국법에 의했을 때에는 인척이었으나 민법 개정에 의해서 이제부터는 인척 범주 안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기읍번 하시면요. 교사동 가능한 것이고 니은번 보세요. 홀아버지 갑의 자식 A하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홀아버지 자식 갑의 A. 갑이 있고 아버지고요. 밑에 이제 A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홀어머니였던 모가 있었고 그 밑에 또 B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다. 그죠? 맞네요. 자, 갑과 을이 먼저 재혼했다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윤주 좋아한다 또 하도 정윤이 드라마 매니아거든요.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해가지고 갑하고 을이 먼저 그 사실을 모르고 뭐 아무 관계 없죠. 재혼을 했다. 그러면 또 이제 A하고 B가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그럴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A 같은 경우 봤을 때, 자, 혈 쪽의 배우자의 혈쪽이지 않습니까? 혈쪽, 혈쪽. 그래서 A, B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혈, 배, 혈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혼인할 때 아무런 혼인 장애 사유가 없으니까 그냥 A, B도 그냥 혼인하면 돼요. 단지 좀 애매하긴 하죠. 속칭 시어머니, 속칭 시어머니죠. 사실 이제 그 법상 시어머니 아니지만 속칭 시어머니 B하고 며느리가 이제 딸이니까 좀 애매한 관계 나오긴 하겠지만 절대 그냥 울지 마시고 혼인하면 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혈, 배, 혈이로서 인척이 아니고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혼인을 할 수가 있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울 필요 없다 해서 포인트 혈, 배, 혈 같은 경우는 인척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이 발생과 소멸에서 소멸이 진짜 잘 나옵니다. 775조는 진짜 중요한 조항이고요. 조문 자체를 가지고 자주 나옵니다. 1항을 보시면 이러한 인척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혼인에 의해서 발생되므로 혼인이 취소됐거나 또는 이혼됐을 경우에는 함께 종료를 한다 해서 혼인 취소, 이혼에 의해서 종료한다. 이 항을 보시면요, 부부의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는 그 생존자가
재혼까지 했을 때 종료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구분할게요. 혼인 취소, 이혼하고 사망의 경우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선생님 왜 혼인 무효는 없습니까? 그 혼인 무효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 무효인 경우에는 인척 관계가 아예 처음부터 발생조차 하지 않으니까 소멸이란 말을 쓰지 않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혼, 혼인 취소, 그리고 사망 이 두 가지의 경우만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요, 참 잘 나오는 사례 문제인데요. 이해를 하기 위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전혀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제가 무슨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제가 그렇게 또 오독하는 건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A 시어머니하고 처하고 여러분들 사이가 진짜 안 좋아요. 사이가 진짜 안 좋았다. 많이 있죠. 상대 남편 이제 B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다. 혼인 취소 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남편 B가 사망했을 때 먼저 B하고 C 사이의 관계, 즉 B, C 사이의 혼인 관계는요. 혼인 관계는 B, C 사이 관계지 않습니까? 했지만 당연히 B의 사망에 의해서 바로 소멸돼 버립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민법 제775조 제2항 같은 경우는요, 인척 관계의 소멸에 관한 조항이지 배우자 관계에 대한 소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B, C를 묻는 것은 인척 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배우자 관계에 대해서 묻는 거고, 이미 남편 B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즉시 사망으로 즉시 소멸돼 버리거든요. 그 C 같은 경우는요, 남편이 없으니까 그냥 재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는요, C하고 A 사이에 혈족의 배우자니까. 알겠죠? 혈족의 죄송해요. 미쳤다. 배우자 쪽이니까, 배혈이니까. 요 A하고 C 사이에 인척관계 같은 경우에는, 자, 원칙적으로 B라고 하시는 분이 사망을 해도 소멸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장례식을 진행 중인데 A 시어머니가 이제 울면서 며느라기야 뭐 좀 해라라고 시킨 거야. 그러니까 C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아줌마가 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 거예요. 못해요. 해서 일단은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인척관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다만 이제 C라고 하시는 분께서 재혼까지 하게 되면, 즉 다른 남자였던 D라고 하시는 분하고 재혼까지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인척관계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서 B하고 C 사이에서 혼인관계가 혼인 취소 또는 이혼인 경우에는요, 즉시 A-C 관계가 종료하는 거고요. 말고 사망했을 때에는 제2항이기 때문에 C라고 하시는 생존 배우자 C가 재혼까지 했을 때 A-C 관계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척관계의 소멸을 묻는 경우하고 혼인관계를 묻는 경우를 잘 구분해야만이 시험 문제 풀 때 안 틀리니까요. 이걸 잘 조심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관계, 인척관계. 인척관계의 경우에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하고 이혼 앤드 취소의 경우를 구분해서 공부하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쉽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 16페이지 보시면요. 1번. 자,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혼인 취소 이혼되었을 때에는 즉시, 혼인 이혼 취소됐을 때는요, 재혼 필요 없어요. 즉시 종료한다. 이번에 보시면요, 부부의 일방이 사망했을 때에는 당연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생존자 B가 재혼했을 때 종료가 이루어지는 거다. 알겠죠? 즉 3번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관계는 즉시 해소가 되겠지만 인척관계는 종료하지 않는 게 원칙인 것이고, 생존 배우자 B 같은 경우가 그렇죠, 재혼했을 때 바로 종료가 이루어진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가령 이하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있는 참고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요, 대습 상속을 배우고 다시 볼 거니까 지금은 한번 가볍게 읽으시면서 에이 무슨 말이지 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저 가족보고 강의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자, 로마자 2번 가시면 이제 친족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777조 해서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조항이 있으면 그 특별 조항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별도의 다른 조항이 없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의해서 미친다. 그 말인즉 민법 제777조 같은 경우는요, 다른 조항이 없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적용되는 조항이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다른 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항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요. 사실상 이 조항이 크게 쓰일 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 특별 규정이 없었을 때에는 방금 봤던 777조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 재산법 파트 볼까요, 여러분들? 그 556조 맞을 겁니다. 556조 제1항을 보겠습니다. 1항을 보시면 그 배은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증여계약을 이제 해제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특수한 해제. 556조를 보시면요. 자, 1항을 보시면 다음 각호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증여한 자가 해제할 수 있다. 각자가 아니죠. 1호 보시면요. 증여자, 그 배우자, 직계 혈족에 대해서 범죄 행위했을 때다 해서 친족이 아니고요. 배우자, 직계 혈족까지만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반계 혈족이라든지 인척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5, 6조 제1항 같은 경우가 바로 특별조항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민소법 공부를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니까 같은 경우니까 이른바 법관이나 또는 법원 사무관이죠. 법원 사무관의 제척 원인이죠. 제척의 원인도 된다 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민소법 공부하실 때 자세하게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법관이 41조 2항인 거죠. 2항이고 법원 사무관이 다 이야, 민소법 50 정도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경우에 중있고 이런 조문이 없었을 때에는 이 조문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까지 잡아두시고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8촌 이내의 혈족이죠. 8촌 이내입니다. 그 다음 4촌 이내의 인척, 그 다음에 배우자까지 기억하시고요. 8촌 이내의 인척 아닙니다. 4촌 이내의 인척까지 꼭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표는 복습하시고요. 2번 가시면 촌수의 계산인데 70공조 제1항을 보시면 직계 혈족은 직계 혈족은 제1항 다들 아시겠지만 위로 가면 하나 그거죠. 직계 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 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 비속에 이르러 정한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인 경우는 1, 2 해서 아버지 자식은 1, 할아버지하고 손주는 2촌까지만 아시면 되죠. 이 항 보시면 반계혈족, 반계혈족 같은 경우는 A가 있고 자식 B하고 C가 있다. 이렇게 있다. BC가 형제 같은 경우는 반계다, 반계. 이 항 보시면 반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 같은 뿌리란 뜻이죠. 같은 뿌리가 되시는 A에 이르는 세수하고 다시 오는 세수를 더하게 한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요렇게 갔다가 간다. 1, 2. 알겠죠? 해서 옆으로 갔을 때에는 2촌이라고 보통 다 초등 때부터 배운 게 되겠죠. 이거 문제 없고 헷갈리시는 게 민법 제771조에 보시면 인척의 촌수가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민법 제771조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자,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의 경우에는 배혈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와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1번 사위하고 장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봅시다, 여러분들. A가 있고 남자고요. B라고 하시는 분이 처고요. B한테 C라고 하는 모가 있었을 때 A하고 C 같은 경우는요. 배혈이기 때문에 인척. 그러면 A하고 C 같은 경우는 몇 촌이냐. 인척 1촌이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A하고 C 사이의 촌수 관계 같은 경우는 따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배우자하고 C와의 관계였던 1촌을 그냥 가지고 오시면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인척은 배우자 혈족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B하고 혈족인 장모님 C의 촌수에 의한다. 그러니까 처하고 엄마 같은 경우는 1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척 1촌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끊으시고 그 다음에 혈족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혈족에 대한 촌수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2번 형의 처. 자, A가 있고 A가 형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동생이다.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A한테 C라고 하는 처가 있었을 때 혈배기 때문에 C하고 B 같은 경우는 인척 관계에 있다. 그럼 몇 촌이냐? 쉽죠, 여러분들. 그렇죠? 몇 촌이냐? A하고 B 사이 촌에 의하는 거예요. 반계혈족이니까 2촌. 그러니까 BC 같은 경우 2촌 가져와가지고 이른바 BC도 인척 2촌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리는 만무한데 알겠죠? 결국 혈배 같은 경우는요. 혈족과 자기와의 관계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배혈 같은 경우는요. 배우자의 혈족에 의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강사님 인척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혈배, 배혈. 그러면 하나 더 배우자의 혈족의 배 같은 경우는 왜 안 나옵니까? 왜 조문에 없습니까? 배우자의 혈족 배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하고 그자의 촌수에 의해서 그냥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배혈배까지는요. 배우자하고 그자의 촌수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혈배 같은 경우는요. 자기하고 혈족 사이의 촌수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까지 잡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나올 리 거의 없는 종이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 했고 제2절 갈게요. 가족의 범위하고 자의 성과 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사실상 가족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하여 특별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호주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폐지를 하면서 그러면 야 임마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뭐 집단 그룹이 없냐라고 막 이렇게 유생분들께서 항의를 하시니까 명목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준 것에 사실 분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참고 부분 제일 끝에 가시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요 사실상 면목에 불과해요. 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다만 신설된 법 중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는 조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해서 이른바 후견인의 가족이죠.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 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감독인이 될 수 없다. 구사공조의 5등에서 각종 조항을 두고 있다까지만 확인하신 다음에 이유는 아시겠죠? 후견인을 감독하는데 그분이 가족이면 감독하겠습니까? 같이 사기쳐 먹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빼고는 가족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에 불과하지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이렇게만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자 밑에 있는 민법 제779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다음의 자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으로 한다. 배우자, 처남편, 직계혈족, 아버지, 어머니, 자식,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가족이다. 알겠죠? 2항에 보시면 직계혈족의 배우자 누구겠습니까? 직계혈족의 배우자 계모. 그러니까 자기 아버님의 진짜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아버님께서 재혼했을 때 알겠죠? 계모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혈족, 직계혈족 뭐겠습니까? 장인, 장모 어른들 그렇죠? 끊으시고 배우자의 형제자매 뭐겠습니까? 처제 등 알겠죠? 해서 다시 직계혈족의 배우자 계모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렇죠? 처제 등 그렇죠? 2항 보시면 제1항에 있는 1, 2호 중에 2호의 경우는요. 2호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족이다. 그 말인즉 위에 1항에 보시면 1, 2호 있지 않습니까? 1호에 있는 배, 직, 형 같은 경우는요. 생계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인 것이고 알겠습니까? 제2호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생계를 함께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족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까지 꼭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18페이지를 가보시면요. 18페이지 보시면 욕하는 거 아니고요. 첫 1번 보시면요. 처와 시부모 볼까요 여러분들? A라고 하시는 분이 시어머니 A가 시어머니 B가 남편 그 다음에 B하고 C가 처였을 때 AC죠. A하고 C의 관계는 자 보세요. 같은 경우는 일단 인척 관계는 맞죠? 인척 관계는 맞다. 가족인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인데 보세요.
C를 놓고 보게 되면 배우자의 직계혈족, C를 놓고 보게 되면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봤을 때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A가 봤을 때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것이고, 그러면 제1호예요, 2호예요? 직접 보세요. 제1호입니까, 2호입니까? 다시 17페이지 끝에 보시면 1호입니까, 2호입니까? 당연히 2호죠. 2호. 알겠죠? 2호. 해서 AC 같은 경우는요, 이른바 2호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서 인정이 된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1번, 처하고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된다. 쉽게 내시고요. 2번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요, 가족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신 다음에, 이게 1번 내용이고 2번을 볼게요. 자, A라고 하시는 분이 남편이고요, 사위고요. B라고 하시는 분이 처고요. B에게 C라고 하시는 장인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죠. 그러니까 A가 사위고, 그렇죠. 장인이 있었다. 근데 이 C라고 하시는 분께서 D여하고 다시 재혼을 하게 됐을 때 됐죠. 그러면 요 A하고 D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두 개 이렇게 묶어볼게요. 묶어보면 배우자의, 그렇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죠. 똑같이 D를 봤을 때에도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똑같죠. 그렇죠. 배혈배. 그러면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1호에 보세요. 1호에 포함될 수 없고 2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배혈배 같은 경우는요, 비록 생계를 같이 한다 해도 가족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 인척입니까? 아닙니까? 아닌데요. 혈배혈이 아니지. 배혈배는 맞잖아요. 인척은 맞는 겁니다. 제 말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인척을 물어보는 경우하고 이걸 묻는 경우를 구분해서 문제 풀지 않으면 문제 풀고도 틀려놓고 틀린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해서 이런 거는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 가서 문제 풀 때 떠오를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빨간 펜 돼 있을 거예요. 읽어볼게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해도 가족은 아니다. 다만 배우 같은 경우는 인척 범주 안에는 포함된다까지 꼭꼭꼭 기억하시고요. 2번에 보시면 민법 제974조에 있는 비교가 필요한데 조금 할 내용이 있으니까요. 10분만 쉬고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